안녕하세요. 쭈니 약사입니다. 우리가 그냥 아프지 않고 살아가기보다는 건강한 정신과 몸으로 내 하고 싶은 일을 하며 살고 싶은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일 것 같은데요. 그런데 체력이 약해서 조그만 무리를 하면 입술에 물집이 나서는 보는 이에게 필요하세요? 너무 무리를 하셨나요? 또 누가 속을 썩였나요? 이런 말을 듣고 싶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저는 나이가 들어가면 건강미 넘치는 모습이 가장 아름답게 보이던데요. 여러분은 또 활기차고 에너지 넘치는 때깔 좋은 모습까지는 아니더라도 해야 할 일 앞에 무리를 하더라도 얼굴에 티나지 않는 체력과 면역을 갖고 싶지 않으신가요? 오늘은 어떤 경로로든 바이러스가 감염된 후 3차 신경절로 이동하여 평생 잠복하고 있다가 스트레스나 면역이 저하되면 바이러스가 스물스물 신경을 타고 신경 말단인 입술에 숲으로 나타나는 단순 포진 헤르페스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합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는 전 인구의 60 내지 90%나 된다고 하니까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3분의 1인 30% 정도가 수포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사람에게서 병을 일으키는 헤르페스가 8종이 있는데 그 중에서 헤르페스 바이러스인 HSV 1형은 단순 포진 바이러스 감염으로 피부, 입술에 2 내지 3mm의 작은 수포가 나는 구순 포진형, 잇몸, 입 안에 생기는 포진성 치은 구내염이 있고요. 증상은 주로 3차 신경절에 감염되며 얼굴에 3차 신경을 타고 내려오기 때문에 간혹 3차 신경이 코에도 연결되어 있어 코 속에도 물집이 날 수 있고, 수포가 난 입술 주위를 만진 손으로 눈을 비볐을 때 눈에도 감염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헤르페스는 감염성 질환이라는 거 이해가 되시죠? 초기 감염 시 구내염과 인후두염의 증상을 보였다가 입과 입 주위, 입술, 구강 내 점막 등에 액체로 가득 찬 수포가 반복 형성되다가 터져서는 황백색의 궤양, 딱지, 출혈, 통증이 나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증상은 자연히 호전되지만 스트레스, 피로, 기타 면역 저하 상태가 되면 다시 재발하여 완치가 안 되는 이것도 불치병인 거죠. 그러나 면역이 떨어졌다고 누구에게나 나타나는 건 아니고 실제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보균자 중에 30% 정도 발현된다고 합니다. 발현 안 되는 70%에 여러분들 속하나요? 입술 주위에 나는 1형과는 달리 성병이라고 알고 있는 헤르페스 2형 증상은 평소엔 사타구니 부근 청골신경절에 잠복되었다가 감염되면 음부, 항문, 생식기에 작은 물집을 만들고 이 물집이 터져서 작고 궤양과 함께 두통, 열, 배뇨시 통증 등이 동반될 수가 있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가 워낙 전염률이 높아서 콘돔을 껴도 예방률이 6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HSV 1형과 2형을 구분을 하는 것이 의미가 없어진 것 같아요. 바이러스를 통한 감염이 1형과 2형이 구강 성교에 의해서 구강이나 생식기로 서로 넘나들면서 침범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남편의 입술에 난 것이 아내의 생식기로 옮아갈 수도 있다고 합니다. 헤르페스 2형은 분명 성행위에 의해서 감염되는 성매개 질환인 것은 확실하지만 이것 또한 성기에 난 것이 입술에도 옮아갈 수가 있거든요. 헤르페스 2형은 다시 말해서 성행위로만 전염되는 것이 아니고 가족 간에도 서로 같이 식사를 하면서도 옮을 수가 있으니까 이제부터는 매독과 같은 성병이라고 규정짓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자, 이렇게 전염이 잘 되는 헤르페스는 수거는 당연히 따로 써야 하지만 변기까지 따로 써야 하나
걱정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물이나 공기 중에서는 농도가 확 낮아져서 감염될 확률이 낮아지거든요. 그렇다고 HSV는 물집이 난 궤양 상태일 때만 감염되는 것은 아니고, 눈에도 보이지 않고 궤양이 겉으로 나타나지 않는, 본인도 잘 느끼지 못하는 잠복기에도 구강 또는 생식기와의 접촉을 통해서 확산될 수가 있다니까, 정말 스스로 면역을 챙기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 같습니다. 헤르페스의 증상의 특징은 이전 감염과 동일한 부위의 피부에 물집 발진이 나고요. 초기 감염되고 4일쯤 작은 수포가 터지고 진물 궤양이 날 때가 가장 전염성이 강하고 통증이 심한데요. 보통 잠복되었다가 물집이 나서 터져서 누런액이 나와 새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는 딱지는 흉이 될 수 있으니까 손으로 떼지 마시고요. 딱지가 없어지고 새 피부가 재생될 때까지 보통 2주 정도가 걸립니다. 붉은 기운이 날 때도 바이러스가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니까 이때도 다른 사람과의 접촉은 조심하는 게 좋겠습니다. 헤르페스도 합병증이 아주 무섭거든요. 단순 포진, 각막염, 단순 포진에 의한 구강궤양, 헤르페스성 손끝염, 아토피 습진이 있고요. 출산 시 어머니가 헤르페스에 감염되었거나 어머니의 질 부위에 헤르페스 궤양이 있는 경우 모계로부터 감염된 신생아들은 뇌염 바이러스 감염에 걸릴 수 있거든요. 아이는 전신에 감염되어 뇌수막염으로 혼돈, 발열 및 발작으로 치명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아이가 어릴 땐 부모님조차도 입을 맞추는 건 삼가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돌까지는 조심해야 한다지만 웬만하면 입맞춤은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의 통증이나 불편함은 완화하는데 아시클로버 성분의 항바이러스 연고나 발라시클로비어 또는 팜시클로비어 같은 항바이러스제가 있는데요. 단 물집 나기 전 약간 따끔거리거나 간질거릴 때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가장 좋기 때문에 오래 두 뒤에 약을 먹는 것은 그렇게 효과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를 먹고 연고를 바른다고 해도 감염자가 전파하는 것은 막지 못하고 바이러스의 뿌리를 뽑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올라온 수포는 일종의 빙산의 일각으로 가라앉았다고 해서 3차 신경절에 잠복된 바이러스의 뿌리까지는 완전 소멸시키는 건 아니거든요. 항바이러스제는 수포가 나타나고 나서 먹는 것으로 빨리 낫도록 하는 것이지 예방약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백신도 아예 없습니다. 한방적으로는 수포를 수독으로 보거든요. 외부의 침입에 대항하기 위해 림프액이 한 곳으로 집중해서 몰려 있다는 거죠. 수독이 물집 안에 꽉 차 있는 것은 압이 상승한 것으로 보고 그 압을 내리기 위해서 소변과 땀으로 빼주는 방법을 씁니다. 지난 영상에서 심장의 열이 혀로 가고 비위의 열은 입으로 가서 생기는 게 아프타성 구내염이라고 하였는데요. 헤르페스도 수포도 열 덩어리로 봐야 합니다. 열을 끄려고 체액이 밀집한 형태가 수포로 나타나는 거거든요. 따라서 신수를 채워서 진액을 공급하는 것이 수포가 생기지 않게 하는 법이라 하겠습니다. 현대의학에서도 정신적, 육체적으로 받는 스트레스에 자극을 받지 않도록 해라 하지만 실제 사회생활 하면서 아무것도 안 하고 잘 먹고 잘 쉴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신장이나 혈소판 감소 같은 부작용이 있는 양약을 먹고 싶지 않아. 그리고 평생 헤르페스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재발되지 않고 예방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겐 면역을 위한 식물 영양소가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바이러스의 복제를 차단하는 항바이러스제 역할 같은 활성형 플라보노이드 성분, 즉 아로니아 추출물 같은 것이 있고요. 세포막을 재생하여 산소 자석 역할을 하는 산화되지 않은 기름은 면역 저하로 나타나는 만성염증 상태를 개선해 줄 뿐만 아니라 세포에 산소를 공급해 주고 면역에 필요한 호르몬을 만들어 줍니다. 식물에서 뽑은 활성형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정규 군인이라면 면역세포를 미리 훈련시켜 바이러스가 침입 시 방패 역할을 하는 것으로 귀리의 베타글루칸, 당귀의 보혈 보음 성분이 있습니다. 식물이 척박한 환경에서 지들이 살라고 만들어낸 이러한 파이토케미칼 물질들은 면역이 너무 떨어지면 암이 생기게 되는 면역 저하와 자가 면역인 아토피나 알레르기 같은 면역 과민의 불균형을 시소 같은 균형을 이루게 해준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헤르페스 구수염에 대한 저의 얘기 듣고 이해가 잘 되셨는지요? 다음에는 더 유익한 이야기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